이제 주요한 관점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봤는데, 다음으로는 학교 상담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학생들을 주요한 학교 상담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학교 상담에서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칼 로저스의 입장, 이런 입장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어떤 입장, 그리고 이제 칼 로저스의 기여는 크게 상담 관계 형성이라는 점에 기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이론가들이 거의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칼 로저스가 강조했던 이 공감은 굉장히 중요한 칼 로저스 상담의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교사나 전문 상담 교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상담자가 가져야 할 태도로서 진솔성과 정확한 공감, 그리고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두 번째 학교 상담에서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으로는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인 상담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상담적 입장은 특히 미국에서는 80년대부터 굉장히 광범위하게 부모 교육 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모 접근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접근을 들 수 있죠. 첫 번째 하나로는 우리가 흔히 STEP, 즉 스텝이라고 얘기하는, 영어로는 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이라고 얘기하죠. 즉 한국말로 효과적인 부모 역할을 위한 체계적 훈련. 이 부모 역할 훈련의 이론적인 배경이 실제적으로는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전남대학교에 있는 홍경자 선생님이 미국의 판권을 얻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APT라고 얘기하죠. 아파트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APT. 그 내용은 Active Parenting Today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한국말로는 현대의 적극적 부모 역할이다 하고 얘기하죠. 이런 어떤 부모 역할이 훈련도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 이론의 밑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교 상담에서 이 아들러의 상담 접근이 중요한가 하는 내용들을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들러가 강조한 이론적인 바탕으로 살펴보면은, 아들러는 가장 강조한 내용이 이 용기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courage. 그래서 이제 부모 역할 훈련, 저도 부모 역할 훈련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자녀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어떤 좌절에 쌓여서도 그 좌절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다음에 우리가 용기라고 아들러는 얘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실제 누구나 우리 발달 단계에서 어려운 일에 부딪혀가지고 포기도 하고, 그러다 또 다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비행에 빠진다든가 이렇게 빠질 수 있지만은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북돋아주는 우리가 자질이 이 용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이라든가, 저는 학교에서 교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학생들에게 격려하고 또 격려하라는 이런 이제 부모 교육의 입장, 그리고 아동을 북돋는 입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특히 학교 상담은 세 가지 입장에서 세 주 대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 주 대상이 학생이지만은 그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학부모, 그리고 또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 이런 점에서 학교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특히 이 부모나 교사에게 학생들을 격려할 수 있는, 또 좌절에도
큰 좌절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이런 용기를 북돋는 것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러는 이제 더불어서 이 용기 외에도 이런 용기 외에도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어떤 창조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적인 상담 이론은 굉장히 실용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을 의 발달을 돕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입장으로 또 하나의 상담 이론을 우리가 든다면은 이 글래스의 현실 치료적인 입장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글래스의 현실 치료적인 입장도 방금 얘기했던 아들러의 이론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래스는 이론적인 그 현실 치료의 배경을 원래는 이 통제 이론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부터 이 선택 이론, 초이스 시어리로 이 용어를 통제라는 용어보다는 초이스 이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래스는 그 실패 없는 학교라고 하는 이 책을 내면서 이 학교에서 정말 현실 치료를 적용해서 학생들의 변화를 입증한 이런 이론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래스가 강조하는 이런 내용은 이 아들러와 마찬가지로 이제 아들러도 마찬가지로 강조했지만은 특히 이제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죠. responsibility라고 하는 측면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그 행동을 선택한 결과에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 이런 어떤 측면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글래스는 모든 어떤 인간의 행동이 기본적으로 5가지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봤죠.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한 가지는 이제 생물학적인 생존의 욕구가 있고, 나머지 이제 중요한 게 이 글래스의 이론에 있어서는 4가지 심리적인 욕구를 지적하고 있죠. 첫 번째 아마 심리적인 욕구로 중요한 게 이 소속감 혹은 뭐 사랑의 욕구라고 하는 측면이죠. 결국에는 이 소속감 사랑의 욕구를 우리 이제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이 가출, 예를 들면 가출과 관련해서 런어웨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은 정말 가정에 이를 사랑이 없고 소속감을 느끼지 못할 때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 하는 어떤 이런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데 이제 친구들에게 또래 친구들에게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또래 친구에게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제 비행 쪽에 빠진다든가 하는 경우도 그런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소속감의 욕구. 저는 정말 이 가정이라고 하는 측면이 특히 학교 교육에서 이 가정과 부모, 그 영향을 주고 있는 부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성인들도 즐겨보는 영화 중에 하나, 저도 이제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미국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보고 참 좋은 영화다 하는 게 The Wizard of Oz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오즈의 마법사,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영화가 있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주인공 이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 마지막에 There is no place like home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가정과 같은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 이런 이야기, 뭐 꿈속에서 깨어난 이 도리스의 이야기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내용 중에서도 이제 팀맨이라든가 여러 가지 허수아비가 결국에는 용기를 찾고 어떤 또 머리를 찾고 이렇게 하지만은 본래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영화가 이제 위자드 오브 아즈라고 하는 영화인데, 거기에서 정말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가정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실감나게 느꼈던 이런 그 용어가 그 마지막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소속감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측면이 이 글래스가 강조한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제 흔히 이제 힘의 욕구, 다른 말로 이제 성취 욕구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뭔가 힘과 성취를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한다 하는 점입니다. 그게 기본이 돼가지고 그런 욕구의 기본에서 행동적인 행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게 이제 글래스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의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가 이제 흥미의 욕구, 펀의 욕구다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학생들이나 이 강의를 할 때 많이 제가 인용을 해서 얘기하는 게 특히 이 글래스는 공부가 펀의 욕구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학습이 펀의 욕구에 속한다, 흥미의 욕구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이 학교 교육의 이런 것들의 실상을 봤을 때 너무 입시 위주의 이런 교육들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공부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하기 싫은 거 이렇게 되어버렸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은 공부는 내 친구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부가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친구가 되는 이런 펀을 줄 수 있는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쉴까요? 글래스는 이제 소속감과 앞에서 얘기했던 소속감의 욕구, 그리고 힘의 욕구, 이런 흥미의 욕구 외에도 마지막 심리적인 욕구로 이 자유라고 하는 욕구를 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더불어서 글래스의 굉장히 강조한 내용이 책임감 그리고 선택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인간은 이 자유롭고 싶은 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영화 중에 정말 자유를 갈구하는 이런 영화 중에 대표적인 영화가 아마 그 파비온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을 하시죠.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그 파비온의 이런 것들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지적해주는,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전문직 자원봉사자로서 요즘에 이제 옛날 같으면 소년원이라고 그러고 이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직업전문학교라고 하는 이 비행을 저지른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소년원생, 비행 청소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 갇혀 있는 상태가 얼마나 괴로운가,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유는 우리에게 소중한 욕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글래서의 특히 네 가지 욕구, 이 욕구를 우리가 충족하고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는 입장이 이 현실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가끔 재미있는 글래서의 이런 어떤 표현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지적하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에 행복과 불행 중에 행복을 택하기 원하는 사람, 불행을 선택하기 원하는 사람 물어봅니다. 거의 100% 학생들이 불행을 선택한다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100% 나는 행복을 선택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그렇게 손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글래서의 이런 어떤 이론으로 본다면은 실질적으로 그 의미가 제가 지금 물어본 불행과 행복 중에 뭘 선택하는 게 우문 같지만은 글래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 자기의 네 가지 심리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실제 불행으로 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비행 청소년들이라든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청소년들 내용을 보면은 이런 네 가지 욕구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자기 인생을 불행으로 가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학교 상담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청소년이나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저는 번의 교류 분석, 아니 뭐 트랜잭셔널 어널리시스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다른 말로 또 의사소통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번외 교류 분석에서는 인간의 이 프로이드의 어떤 이드 이고, 슈퍼 이고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하게 세 가지 자아를 가정하고 있죠. 이제 첫 번째 자아가 이 부모자, 두 번째가 성인자, 세 번째가 이 아동자, 어린이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자아가 적절하게 발달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제가 공부한 내용으로는 이런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교류 분석의 이론을 바탕으로 교재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이 세 가지 자아가 적절하게 발달되어 있는가, 그리고 충분하게 이런 세 가지 자아의 어떤 욕구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본이 특히 강조했던 어떤 게임을 통한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내용이 교류 분석의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제 심리적인 게임을 하면은 마지막 결국에는 심리적인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게 본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마 쉽게 그 번외 이론을 이용해서 적용한 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영득 선생님 70년대 그 책을 번역해서 많이 알려진 겁니다만은 영어로 말하면은 그 네 가지 어떤 그 삶의 관점, 그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영어로 얘기하면 I am okay, you are okay가 이제 첫 번째,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상대방도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관점. 저는 이제 그 말을 나도 당신도 이만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I am okay, you are not okay, 이런 관점이죠. 나는 다시 말하면 okay고 너는 okay가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다시 말하면 나는 굉장히 우월성을 갖고 나는 모든 걸 잘났고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잘났고 너는 별 볼 일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이 I am not okay, you are okay, 이런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별 볼 일 없고 너 잘났어 하는 게 이런 관점이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이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극단적인 관점이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별 볼 일 없고 너도 별 볼 일 없다 하는 나와 타인을 모두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관점이 마지막 관점입니다. 특히 이제 그런 어떤 교류 분석을 근거로 해서 이 토마스 해리스는 인생 각본 분석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입장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죠. 저는 어떤 교사나 전문 상담 교사들이 학생들이 어떤 관점을 대인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런 인생 각본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고등학생 정도나 청소년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게 요즘에 이제 나오는 인지치료적인 접근인데 대표적인 입장이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앨리스의 인지정서 행동치료는 특히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 다시 말하면 비합리적인 신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바꾸는 게 주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비합리적인 신념 이면에는 세 가지 어떤 당위적인 사고가 많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게 앨리스의 주장입니다. 우리 자신도 저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러는데 우리 교육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 청소년들이나 성인들한테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 가지 당위성이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나는 뭐 잘해야 돼. I must라고 얘기하죠. 나는 어떤 완벽해야 한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100점을 맞아야 한다. 나는 어떤 절대 이제 다른 어떤 내 등수를 유지해야 한다. 강하게 실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자기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비합리 신념의 첫 번째 이제 당위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you must 혹은 이 others must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타인에 대한 당위성입니다. 타인이 이렇게 돼야 한다. 특히 이런 타인에 대한 당위성은 우리 이제 직접적으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이런 당위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자기 부모님이라든가 내 부모님, 내 아버님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내 형제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당위적인 생각에 어긋날 때 상대방의 친구나 부모님에게 화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행동이 일어날 수 있죠. 세 번째는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conditions must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조건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예를 든다면은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교실에 들어가면은 애들이 자리에 하여튼 다 앉아 있어야 하고 교실이 깨끗해야 하고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어떤 조건을 강조한다든가, 어떤 또 당위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그 회사에 다니는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집에 돌아오면 애들이 와 있어야 하고, 또 예를 들면 집안이 와이프가 집에 있어야 하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어야 하고, 이런 어떤 조건들을 굉장히 강요하는 이런 내용이 조건에 대한 당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비합리적인 신념은 이런 자기와 타인과 조건에 대한 당위성에 상당히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잘못된 비합리 신념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게 굉장히 저는 학교 교육에서, 학교 상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의 그 교육이 우리 자녀들에게나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부모님이 강조하는 게 이 공부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떤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 공부를 잘해야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많이 있죠. 나는 못하니까 그런 당위적인 것으로 그렇게 안 됐을 때 많이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동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비합리적인 신념을 우리가 고치는 작업이 이 앨리스의 인지 정서 행동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접근으로서는 아론 백의 인지 치료라고 하는 접근이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주요한 개념이 이제 우리의 행동이 하나의 습관으로, 안 좋은 행동이건 좋은 습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아론 백은 인지 치료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utomatic thought, 다시 말하면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하는 이제 인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안 좋은 것도 내가 자동적으로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사고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쳐주는 작업들이, 그런 자동적인 사고가 우리의 어떤 정서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해서 이것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제 아론 백의 주요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특히 이제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들에게 이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게, 우리가 학습 이론을 강조한 이제 스키너의 행동 수정적인 입장은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준다든가 어떤 상을 준다든가, 다시 말하면 좋은 행동을 우리가 처벌하는 것보다는 안 좋은 행동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은 우리가 부모나 교사들이 학생의 좋은 행동들을 어떤 의미에서 칭찬해주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이 행동수정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접근들도 실제 그런 비행 청소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이 행동수정적인 접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전반적인 그 학교 상담의 주요한 이론을 개관하는 입장에서 마치고, 그러면 학교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제적인 측면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상담의 실제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학교 상담의 대상이 먼저 단순히 학생이다 이런 생각에 집착하지 말고, 학교 상담의 대상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세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점을 일단은 인식을 하고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브리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학교 상담의 대부분의 어떤 프로그램의 목적은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에서는 이 학생들의 교육적 발달을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뭔가 배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교육적 발달을 도와줄 수 있는
학교 상담의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학교 상담의 주요한 목적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담의 역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 진로 발달을 돕는 내용입니다. 학교 상담의 프로그램은 우리가 말하는 이 진로, IMF를 터지고 정말 진로가 중요하고 직업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 닿고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은 정말 자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진로를 우리가 인식하고 자기 적성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 찾아갈 수 있는 인식과 중고등학교의 어떤 탐색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서 정말 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나 교사들은 이런 진로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 발달을 도와주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어떤 공통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인간은 정말 중요한 게 개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차가 다른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인차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개인의 욕구가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학생들이 뭐 학업에 따라서도 우리가 굉장히 교육적인 문제에서 문제를 많이 낳고 있습니다만은 능력이 아주 뛰어난 뭐 영재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지체된 이 극단적으로 MR이라고 하는 정신 지체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학업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갖고 있는 발달들을 우리가 욕구들을 고려해 가지고 도와주는 게 이 세 번째 학교 상담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결국 우리가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떠나서서 결국 나가는 게 사회입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 발달을 준비하는 것이 학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 상담자는 이 학생들의 사회적 발달을 돕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돕는 노력이 주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담의 목적을 돕기 위해서 학교 상담에 우리가 본질적 서비스를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하면은 그냥 상담만 생각하는데 좀 우리가 인식을 확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전문 상담 교사는 학교의 전반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네 가지 본질적인 서비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상담이 하나가 되겠고 이 상담에는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학생 상담, 공허 및 교사 상담, 다양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큰 서비스 하나가 자문입니다. 우리가 자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 요즘에 컴퓨터의 정보화 시대에 이 정보 서비스를 어떻게 한다든가 교육 서비스 문제 해결 서비스, 기타 학교 서비스에 관한 이런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전문 상담 교사는 이 자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본질적 서비스 하나가 조정 역할입니다. 이 조정 역할은 실질적으로 이 상담 교사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과 공유를 하고 때로는 이 학교 내에 어려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밖의 상담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이 조정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학교 행사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굉장히 현장 학습이라든가 이랬을 때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어떤 관련해서 조정 역할을 하는 게 학교 상담의 또 하나의 본질적인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상담의 본질 서비스가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담 교사는 이 학생들을 평가하고 또 더불어서 환경을 평가하는 요즘 이제 굉장히 유해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학생들의 어떤 프로그램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향상이 됐는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환경평가라든가 학생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이런 본질적 서비스 네 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학교 상담의 본질적 서비스는 상담, 자문, 조정,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학교 상담의 이런 종합적인 목적과 본질적 서비스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번역했던 학교 상담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은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4가지 단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4가지 단계가 순환적으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4가지 단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하기, 두 번째는 조직하기, 세 번째는 실행하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평가하기입니다. 계획하기를 약간 얘기를 드리면은 실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겠죠.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는 굉장히 이 계획하기 중요한 게 학생과 부모와 교사의 욕구 평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뭘 원하는가, 또 학부모들이 뭘 원하는가, 교사들이 뭘 원하는가, 학생들의 인성과 여러 가지 발달을 뭘 원하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욕구와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욕구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욕구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지면서 계획이 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계획할 때는 그런 것을 돕는 자원이 뭔가 이런 것들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서 이 조직하기입니다. 조직을 할 때는 먼저 목표를 정확히 설정을 해야 하고 우리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책임 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는 요즘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홍보하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오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재미있는 말로 우리는 PR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PR이 뭐냐? 저는 이제 가끔 재미있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PR은 PR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우리가 조직하기 위해서 홍보를 통해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홍보가 되고 나서 세 번째 단계는 실행하기인데요. 실행하기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활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서비스가 먼저 해제하느냐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요즘 굉장히 많이 알려진 책 중에 코베이가 쓴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이 상담을 실행으로 옮기는데도 뭐가 우선순위로 정해지지 않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학교 상담 후 본질적 네 가지 서비스, 즉 상담, 자문, 조정, 평가 역할을 실천하는 것이 이 실행하기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평가하기 단계입니다. 평가하기는 과연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래 계획했던 어떤 목표가 달성됐는가, 또 학생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소비자가 학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학부모이고 또 교사고 이런 소비자가 과연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전문가 평가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학교 상담자가 했을 때 이런 것이 전문적으로 잘 실시됐는가, 다른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이걸 평가를 하는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 4가지 어떤 순환적인 4가지 종합 상담의 프로그램, 즉 계획하기, 조직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가 순환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졌을 때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이 활용적으로 또 유용하게 효과 있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